게르만은 하나의 통칭, 곧 통합적 개념입니다. 훈족의 영향으로 남아한 이후 발전과 쇠퇴를 거듭했지요. 반달족은 영원히 사라지고 고트족은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했지만 이슬람에게 멸망합니다. 대다수의 게르만 민족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강성해진 게르만이 있었는데요. 바로 프랑켄족이죠. 이들은 왕국을 이루고 중부 유럽의 거대한 영토를 확보합니다. 오늘날의 프랑스를 이룬 몸통인데요. 오늘은 프랑켄족의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전개된 게르만 왕국의 시대는 거의 어두운 문명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쇠퇴했고요. 인구도 감소됐죠. 문화적 수준도 후퇴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게르만족의 왕이나 귀족들은 식자 능력이 부족했어요. 이러한 암흑기에 고전 문명을 보존하고 중개한 것은 교회였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서유럽에서는 로마 유산과 게르만의 문화가 융합했지요. 그리고 프랑크족은 이행과 융합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프랑크족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먼저 로마 교회와 제휴했고요. 중세 특유의 정치사회 문화의 기본 틀은 이러한 제휴를 통해서 얻은 성과이기도 하지요. 중세 초기의 유럽은 서로마 제국, 로마 교회, 게르만,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역사적 틀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서로마는 사라지고 게르만, 로마 교회,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라는 틀로 변화되었다가 결국은 프랑켄 제국, 로마 교회,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라는 구도로 정착되었죠. 다민족이던 게르만이 일시적으로 각 지역에 할거하다 프랑켄을 통해 통합된 결과입니다. 프랑켄의 역사를 다룬 책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키피디어에 들어가면 외국에는 어느 정도 참고도서를 찾을 수가 있지요.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켄의 초기 역사를 알 수 있는 원자료는 프랑켄족의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뚜르의 주교였었던 그레고리우스가 쓴 책입니다. 총 10권으로 되어 있지요. 이 책 속에는 프랑크족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그리고 종교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세계사를 신에 의한 인간 구원의 역사라고 보았는데요. 특별히 프랑크족의 왕들은 신의 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랑켄은 동고트, 서고트, 그리고 반달족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때에도 영토를 계속 확장한 유일한 게르만족입니다. 이들의 기원은 라인강 하류였습니다. 프랑켄은 5세기 말까지 로마 제국을 위해 군사적 협조를 하는 봉신연합체의 일원이었죠. 게르만의 남하가 시작되면서 라인강을 도하했고요. 오늘의 프랑스 지역으로 세력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메로빙 왕조는 프랑켄 최초의 왕족입니다. 가문명인 메로빙은 메로베쿠스라는 전설적인 창건자에서 유래했는데요. 메로빙 가문의 클로드빅은 480년 부족을 통일해서 프랑크 왕국을 건립하게 되지요. 메로빙 가문의 클로드빅은 486년 소이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전투에서 갈리아 지역에 잔존하던 노마의 세력이었던 치아그리우스를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고울 지역에 마지막 남은 로마의 땅을 영입하게 됩니다. 클로드빅은 과거 로마가 사용했었던 평등 그리고 포용 정책을 수용했고요. 그래서 로마인과 게르만인이 서로 공존하게 해서 지속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96년에는 알라마넨, 그러니까 오늘의 독일이죠. 이 지역 역시 다 정복하게 됩니다. 클로드빅은 511년에 죽게 되는데요. 그가 죽은 후 왕국은 4명의 아들에게 분할 상속됩니다. 이 4아들은 영토를 계속 확장해서 531년에는 티링겐, 532년에는 부르군트, 그리고 537년에는 프로방스까지 통합시켰습니다. 4아들 중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플로타르 1세였습니다. 그는 전 영토를 다시 재통합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다시 그의 4아들에게 영토는 분할 상속되게 되고요. 이때부터 자치를 원하는 지방과 중앙정부의 갈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클로타르 1세는
모두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을 당시에 첫째와 둘째가 이미 사망했고요.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남겨져 있었죠.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상황인지라 나라를 4등분해서 4명의 아들한테 주었는데요. 이 아들들은 서로 영토를 두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4아들 중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카리베르트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바로 지기베르트이죠. 군트람과 칠페릭이 서로 남게 되는데요. 이들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양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 후 결국은 칠페릭 1세의 양아들인 클로타르 2세가 프랑켄의 제1인 통치자가 되게 되죠. 땅을 둘러싼 형제간의 싸움은 클로타르 2세가 전체 프랑크 왕국의 통치자가 됨으로 끝이 났습니다. 클로타르 2세는 614년에 클로타르 칙령을 발표했지요. 그 내용은 왕이 공작들을 선출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토를 3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총 책임자인 궁제를 두어서 자치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후 629년부터 639년까지 통치한 다고베르트 1세가 한 번 더 제국을 통일시키지만요. 그의 사후에 더 이상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국의 실권은 궁제가 갖게 되었죠. 궁제는 구조상 왕의 신하였는데요. 하지만 왕이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궁제가 실권을 갖게 되고 그 궁제의 직위는 세습이 되었습니다. 다고베르트 1세 이후 궁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새 지역의 궁제들 중 아우스트리엔의 궁제인 피피는 가장 뛰어났죠. 피핀 가문은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시켰고요. 687년에는 노이스트리엔과 부르근트까지 영입하게 됩니다. 특별히 피핀 2세의 서자였었던 칼 마르텔의 활약은 눈부셨어요. 그는 일명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732년에 포이티어와 뚜어 그리고 프랑스 연안까지 침입해 들어오는 이슬람을 격퇴해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죠. 그 후에 궁제의 지위는 더욱더 확고하게 굳혀졌고요. 그들의 영향력은 알라마넨, 띠링겐, 작센, 바이에른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칼 마르텔은 741년 죽게 되는데요. 그의 지위와 땅은 두 아들에게 상속되었죠. 첫째 칼마는 동쪽을 상속받고요. 둘째인 난쟁이 피핀 3세는 서쪽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칼마는 정치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747년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칼만과는 달리 난쟁이 피핀 3세는 야심이 강했죠. 그는 전 영토를 희하에 장악했고요. 751년 당시에 메로빙가의 칠데릭 3세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수도원에 가두어 버립니다. 피핀 3세는 이로써 프랑크의 2인 통치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곧 메로빙 왕조의 끝이자 동시에 814년까지 지속된 카롤링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우스트리엔 지역의 궁제였던 피핀가는 본래 로마 교황과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칼 마르텔 이후에도 계속해서 로마 교황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요. 당시 교황이었던 자카리아스는 751년 피핀 3세가 일으킨 쿠데타를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교황은 사절단을 파견해서 751년 소이센에서 피핀에게 기름을 부었죠. 역사 속에 등장하는 권력자들의 유유상종은 정의도 도덕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곧 정의인 거죠. 자카리아스에 이어 752년 교황이 된 스테판 2세는 당시 동방의 비잔틴 황제와 성상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요. 이태리 북부는 랑고바르덴에 의해서 다시 이업을 받는 처지였어요. 랑고바르덴이 라벤나까지 점령하자 교황은 프랑크 제국의 통치자인 피핀 3세에게 군사적 보호를 요청했죠. 피핀은 이 기회야말로 자신의 쿠데타를 성직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어요. 피핀은 로마의 보호를 약속했고요. 교황을 원조해서 랑고바르덴 이업을 제거해 주었죠. 더 나아가 중부 이태리 일대의 영토를 교황에게 선물했어요.
이로써 교황령, 다시 말하면 교황의 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피핀의 증여라고 부르죠.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땅은 곧 힘이었기에 이때부터 교황은 세속 영역에서 절대적 권세를 누리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움베르토 에코도 그가 편집한 중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실을 지적을 하는데요. 군사적으로 피핀에게 종속되어 있던 로마와 교황청은 랑고바르드족에게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은 수락되었다는 거죠. 프랑크족은 교황에게 감사의 표시로 영토를 전하는데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피핀의 증여였고요. 이는 곧 교황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교황 스테판 2세 역시 답례가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았으니 주어야 하는 이치였죠. 그는 754년 직접 프랑크 왕국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성 데니스 수도원에서 피핀과 그 두 아들을 재차 도유했습니다. 이것은 권력 쟁취가 쿠데타로 실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왕권이 신성함을 교회에 의해서 인정받은 것이죠. 교회를 통한 왕권의 인정과 신성화, 이것은 곧 왕의 정통성의 근거를 교회의 인가에 두는 첫 선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후 교회가 세속 권력과 끊임없이 힘의 시속 게임을 벌이는 갈등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지요. 저에게 프랑스사와 관련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죠. 이 근처에 어디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캠브리지 프랑스사라는 책입니다. 컬린 존스가 지은 책인데요. 우리 도서관에서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71페이지를 보게 되면 카롤린거 왕조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면 751년 이르러서 비로소 카롤린거인들이 메로빙고 왕조의 계열을 말끔히 밀어내고 자신들만의 완벽한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맞습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바로 메로빙 왕조를 끝을 낸 것이죠. 뒤쪽에 보면 아마 연대표가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연대표를 한번 보면은요, 이 연대표죠. 그렇죠. 기원후 해서 177년부터 406년, 476년, 476년에 바로 서로마 제국의 몰락, 그리고 프랑크족 제국으로 발전해 가다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거기 511년에 메로빙고 왕조에 의해 프랑크족의 수도로 파리가 세워지다. 파리는 수도가 된 것이 이제 511년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732년에 바로 칼 마르텔에 의해서 아랍 세력이 무참히 패퇴당한 그것도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연대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아래에 보면 751년 비로소 이제 메로빙 왕조가 몰락을 하고 카롤링 왕조가 권력을 잡다. 다시 말하면 카롤링 왕조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대표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무엇을 찾아보고자 할 때에 이런 역사서, 역사책 이런 책을 꺼내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책이 있으면 아주 유익하죠. 또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슬람사도 있고요. 또 독일사도 그 옆에 같이 꽂혀져 있습니다. 이 칸에 왔으니까 다른 책들도 좀 소개할까요? 터키에 관련된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갈 때 꼭 사는 그런 책이죠. 교양의 탄생, 한길사 책들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만은 여기 대부분 부분 다 한길사 온통 다 한길사 책입니다. 한길사. 특히 시오노 나나미를 엄청 좋아하죠. 시오노 나나미의 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로마인 이야기를 시오노 나나미가 썼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로마인 이야기가 이렇게 있죠. 제 옆에는 유럽과 관련된 여행 책들이 놓여져 있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유익한 책이 교양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거든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책은 이제 신의 대리인이라는 책들, 교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 특별히 종교개혁 어간의 중세 후기에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리우스 2세, 또 알렉산더 6세, 또 레오 10세 이런 사람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이 책도 우리 중세교회에서 배우면서 또 몇 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체사레 보르자, 또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 마키아벨리, 바다의 도시 이야기는 베네치아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책들도 있는데요. 중세 천년의 침묵을 깨는 소리, 이런 제목도 있고요. 시오노 나나미의 책들은 아주 유익한 인문 양서입니다. 읽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아무리 추천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거든 시오노 나나미의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